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인데요. 저번 시간에 잠깐 봤었는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는데요.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둘 다 1년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그래서 1년 넘게 갖고 있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형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형태가 있어야죠. 그래서 형태가 있음. 그 다음에 무형이니까 뭐가 없죠? 형태가 없죠. 참고로 이것도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 유형자산 해놓고 형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무형자산 해놓고 형태가 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은 알면서도 틀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자격증 시험 많이 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시험 보면은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저는 뭐 거의 혼자 다니니까 이렇게 이제 좀 아는 사람들끼리 시험 보러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다들 만나갖고 서로 니께 답이냐 내께 답이냐 막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예전에 한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인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내께 답이다 니께 답이다. 근데 둘 다 틀린 거 갖고 싸우고 있어갖고 제가 중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둘 다 틀렸고 이게 답이라고 알려주고 간 적도 있었는데, 그게 참 누구게 답인지는 어차피 시험 본 그날 저녁 9시에 가답안이 떠요. 그거 보고 채점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험의 특징은 시험지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지 갖고 나오셔서 그날 9시에 가답안 뜨는 거 보시고 채점하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안 물어봐요. 붙었나 떨어졌나는 저 때 물어봐요. 합격자 발표일 날. 그러면 어차피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그 다음날 들어오시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다음날 들어봤는데 막 후광이 비쳐 그럼 붙은 거고요. 갑자기 막 암흑이야. 그러면 떨어지신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분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애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막 갑자기 막 질문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안 물어봐도 본인이 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영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 영업의 사용이 뭐냐면 업무에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모든 자산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효익.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익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교재 보면서 이제 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은요, 120페이지 위에 보시면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의 제공, 타인의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기 부유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보유하는 이 오타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 알고 계십시오. 시험 보러 갔는데 오타 있어 그러면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오타 있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참고로 과거에 오타가 좀 많이 나서 7점 받고 시작한 시험도 있었어요. 세 문제가 오타 나갔고 모두 정답이 3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물리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자산이니까 유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보이실 건데요. 제가 취득원가 나오면 맨날 이거 쓸 거예요.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한다. 제가 요거 많이 적는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 증권만 살 때 부대비용은 수수료 비용. 근데 이거는 솔직히 시험용이지 실무에선 그렇게 처리할 일이 많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교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암기로 좀 대체를 할 건데요. 우리 교환의 뜻은 아시죠? 바꾸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교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환을 하는데 회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거를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끼리 바꾸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종이라는 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꿀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끼리 바꿀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어디요? 아, 여기 교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의 뜻은 뭐냐면은요,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어디에 있는 금액이에요? 장부에. 그래서 장부에 있는 건 장부가고, 공정가는 요거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공정가액, 공정가치, 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저걸 뜻하는 겁니다. 뭘 뜻하냐면은요, 우리가 공정하다 이런 말 하죠. 예, 그래서 공정가의 공정가치 시가가 시중가격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도 10,000원, 저 사람이 사도 10,000원, 그러면 그 금액이 뭐예요? 공정한 금액이 되는 거죠. 왜요? 누가 사든 얼마래요? 10,000원이래. 예. 근데 요즘엔 공정가액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누가 사냐, 언제 사냐,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가격들이 다 어때요?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좋은 말인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불가능한 얘기라. 공정사회 되게 좋은 말입니다. 공정사회 없어요. 불가능해요, 구조상.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스타트부터 다르잖아요, 솔직히. 예, 스타트부터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공정사회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잖아요. 공정해요? 안 해요. 그거 해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절대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뭐 맨날 뭐 TV에 보면 뭐 공정사회 이야기하고 뭐 남녀평등 이야기하는데 전 그거 두 가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전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 어차피 댓글 써봤자 욕밖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댓글이나 그런 건 안 달지만 전 남녀평등도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높은 곳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못 거닐 때 있으면 맨날 나 불러요. 왜냐면 내가 본인들보단 키가 크니까. 무거운 거 있잖아요. 나 불러요. 왜냐면 그 당시에 남자가 나 혼자였으니까.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또 여자분들은 그럽니다. 이거 무거우니까, 난 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녀평등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맨날 이걸로 싸우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 그럼 여자분들 뭐라 그래요? 애나. 둘 다 불가능하잖아요. 맨날 그걸로 싸우고. 근데 좋은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누가 사든 어떤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저희는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는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대 비용은 합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22페이지, 여기가 중요해요. 시험에선. 그래서 122페이지 보시면 취득 이후의 지출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취득 이후의 지출을 수선이라 그래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수선의 뜻은 아시죠? 수선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 끝이 아니잖아요. 사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좀 뭐 낡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고장 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고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쳤으려면 뭐 들어가요? 돈 들어갑니다. 근데 회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돈 버는 행위예요. 그래서 증축,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뭐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증축. 증축의 뜻이 뭐죠? 층수를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돈 있는 분들이 돈 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층짜리 건물을 사요. 그 걔를 부시고 어떻게 하죠? 고층으로 지어요. 그거보다 높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층짜리를 샀어. 그럼 얘를 뽀사고 5층, 막 6층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니까 가격도 어떻게 되죠? 상승하겠죠. 내가 당연히 드리는 돈도 있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버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오래된 건물 부셔갖고 새로 지으면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증축 그러면은 간단하게 층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층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도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뜻은 사용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뭐 직접 고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리기사 아저씨를 부르잖아요. 그럼 수리기사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오래 쓰시려면 이거 바꿔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꼭 물어보죠.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왜냐면 당연히 비싼 거 끼면은 오래 쓴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 그럼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냥 포맷만 해주세요. 예. 왜냐면 오래 쓰려면 돈이 어때요?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래 쓰면은 돈 버는 거다. 맞죠? 예, 그런 얘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늘어나면은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기간이 늘어나면은 돈 벌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새 것도 좋기는 해요. 당연히 새 거니까 기능이나 이런 게 더 많은데 솔직히 쓰는 것만 쓰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과거에 그 휴대폰을 어쨌든 제일 비싼 시절에, 예, 제일 좋은 걸로 그 당시에 사봤었는데 쓰는 건 맨날 똑같더라고요. 게임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카톡 정도.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일 좋은 건 안 사요. 왜냐면 기능은 되게 많고 한데 내가 안 쓰니까 그 기능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사진을 막 찍고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카메라 좋대. 좋은 뭐예요? 별로 찍지도 않는데. 간혹가다 뭐 꼬맹이나 찍어주고 그러니까 크게 찍을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우리 보면은 이제 집들 보면은 엘리베이터 없는 집이 있고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있죠. 당연히 뭐가 더 비싸요? 있는 집이 더 비쌉니다. 똑같은 위치라고 해도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죠, 실제. 예. 그래서 과거에 실제 이런 일도 있었대요. 두바이 아시죠? 예, 두바이에서 한 8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이건 실제 기사에 떴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부분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봤더니 빠진 거죠. 뭐가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완공 전에 찾아갖고 다시 바꿔서 엘리베이터는 넣었다고. 만약에 그대로 지어갖고 엘리베이터 없이 지으면 80층은 안 나갑니다. 80층은 둘째 치고 아마 10층만 넘어가면 거의 안 들어올 거예요. 공짜로 준다라고 해도. 여러분 80층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서 80층 살 거예요? 안 살겠죠? 근데 엘리베이터 있으면은 80층도 살만 하잖아요. 맞죠? 근데 전 고층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친척 형이 25층이었나? 28층에 살아갖고 한번 아파트 놀러 갔었는데 누우면 현기증 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고 있으면 저도 약간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서 위에서 보고 있으면 무서워갖고 저는 3층 이내 아무리 높아도 5층 위에는 별론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면 한 2, 3층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일이 생겨도 2, 3층은 떨어지면 한 다리 하나 정도 절단되면 끝이잖아요. 부러지면. 근데 너무 높으면 위험하니까 떨어졌을 때 떨어질 일이 없길 바라고 살긴 하지만 저는 고층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와이프도 고층을 썩 사랑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이거는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우리 원룸 보면은 노옵션이 있고 풀옵션이 있잖아요. 당연히 뭐가 더 비싸요? 풀옵션이 더 비싸죠. 왜냐면 냉난방 장치 없어. 그럼 내가 가갖고 에어컨도 달아야 되고, 아니면 에어컨 없으면 최소한 선풍기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드는 거랑 안 드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요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 변경은 만약에 내가 농지를 갖고 있었어요. 농지는 원래 뭐만 지을 수 있죠? 농사만. 네. 근데 참 법이 항상 늦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발표 났어요. 앞으로 농지 취득하려면은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 그리고 농지 취득하는데 불법으로 걸리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겠다라고 최근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옛날부터 했었어야죠. 이미 사갖고 돈 벌 놈들은 다 벌었는데. 어쨌든 농지가 만약에 상업지로 바뀌었어. 그러면 떼돈 버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있는데 여기가 상업지예요. 그러니까 상업지가 뭐 술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데가 상업지고, 주택지는 뭐만 들어올 수 있죠? 집만 들어올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농지가 상업지나 주택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왜냐면은 집 지을 수 있는 데가 더 비싸잖아요.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보다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면은 뭐를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자본적 지출 관련돼서 돈을 쓰게 되면은 그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해서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해라? 올려라.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그 다음에 능률 유지,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페인트 칠이나 아니면 유리창 교체. 그다음에 먼저 다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 수익적 지출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이 어떻게 보면은 유리창 교체도 하나의 원상 회복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놀다가 유리창이 깨졌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럼 갈아 꼈어. 유리창 갈아 낀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요? 그건 아니죠. 그냥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더 나빠지지만 않도록. 왜냐면 유리창이 없어. 그것보단 당연히 있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좋죠. 그 다음에 능률 유지. 능률 유지는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기계가 있는데, 기계라는 건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죠? 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름칠 같은 것도 해주고, 당연히 청소는 기본적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뭐 기름칠이나 이런 거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돈 들여서. 예, 왜냐면 더 나빠지지 말고 지금 정도만 뭐 해라? 유지해라. 당연히 근데 더 좋아지려면 뭐를 많이 들여야 돼요? 돈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니까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도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적 지출은 이거를 고치면 가치가 상승을 해. 돈을 더 내가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 무슨적 지출이 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 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돈은 들어가는데 더 좋아지는 건 아니야.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아. 이런 게 무슨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자동차 나왔을 때만 차량 유지비고요. 나머지는 다 수선비예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회계에는 수리비라는 말은 없어요. 수리 나오면 수선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한자적인 문제도 있어요. 수리보다는 수선이 좀 더 있어 보이는 용어라. 수리보다는 수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험 보고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왜 수리비는 없나요? 제가 만든 게 아닌지라. 수리비는 없고 우리는 무슨 비만 쓴다고요? 수선비. 그건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23페이지 감가상각. 여기는 외우셔야 돼요. 공식을. 그래서 좀 이따 공식 관련돼서 설명드릴 건데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감가라는 게 뜻이 뭐죠? 가격이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뭐 기계 같은 것들 팔 때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예. 그래서 감가상각의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요,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 합리적의 뜻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려 그래요. 근데 누가 와갖고 이거 계속 가격을 다운시켜. 근데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가 싸게 살려고 다운시켜. 이러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내잖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가격 떨어져갖고 승질나 죽겠는데 왜 여기는 이만큼 깎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그냥 10,000원 빼는 거래. 50,000원 빼는 거래. 물건 같은 거 사러 갔을 때. 그런 경우들이 실제 발생하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받고 싶은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죠. 네. 그래서 감가상각 할 때는 원래 요게 있어야 돼요. 체계적이고 뭐요? 합리적.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고자동차를 파는데 뭐 만약에 기스가 1cm 나면은 10,000원씩 깎는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덜 열받잖아요. 왜요? 규정에 의하면은 이만큼 빼야 됩니다라고 하면 덜 열받아. 근데 규정도 없어. 그냥 와갖고 여기 살짝 스크래치 났네요. 50,000원 뺄게요. 이러면 괜히 열받잖아요.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체계적 합리적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한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다양성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표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1번 찍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찍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번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는 뭐 이제 본인들 생각에 맞춰서 하는 거죠. 무조건 1번이다 무조건 몇 번이다, 전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당도 없고, 그냥 좋아하는 국회의원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안 하고 계시니까 거의 다. 전 조금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좋아하기로. 근데 어쨌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데 저희가 외워야 될 게 5가지 있어요. 공식 2장짜리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근데 왜 외우는지는 이해하시죠? 시험 문제가 뭘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나와요. 아니면 공식 문제로 나오거나. 정액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정액의 뜻이 뭐죠? 정해져 있다. 뭐가요? 액수가. 그래서 얘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정률법.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얘는 정률법의 뜻이 뭐냐면은요, 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률이라고 해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율,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률법의 특징은 초반에 커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다. 그래서 초반에 금액 비용을 많이 잡는 걸 정률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연수학계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용연수 갖고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하세요? 연수학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그래서 아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연수의 합분에 엉뚱한 거 쓰고 있었네요. 잔여 내용연수. 그래서 연수 갖고 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에요?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이중체감법. 그래서 이중의 뜻이 뭐죠? 이중. 몇 배? 2배. 이중 그러면 둘이잖아요. 그래서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내용연수분의 2.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이중 체감법. 그래도 2배란 뜻이에요. 몇 배란 뜻이라고요? 2배. 그래서 2가 나오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보시면 생산장비례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그래서 공식을 외워 놓으셔야 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은 그냥 공식 아냐 모르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공식을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2번째 장에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장 밑에 쪽인가 2번째 장 쪽에 있을 거예요. 잘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123페이지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23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감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없어져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계속 있어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20, 30년 되면은 부시려고 다들 혈안이 됐잖아요. 왜냐면 부시고 새로 지어야 돈 버니까. 맞죠? 근데 어쨌든 없어지잖아요. 어쨌든 집도. 그래서 없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안 없어지잖아요. 땅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없어져요. 뭐 지진이 진짜 엄청나게 크게 나왔고 영화처럼 이렇게 뭐 갈라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댐을 건설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댐 물밑으로 이제 땅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특수한 케이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안 없어지죠. 그래서 안 없어지니까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얘의 뜻이 뭐냐면은요. 미완성된 건물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건설 중의 뜻은 뭐예요? 아직 완성 안 됐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완성된 이후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가상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뭐 된다라고 보는 거죠?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간혹가다 기사에도 뜨는데 언젠가는 건물도 감가상각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한 1년에 한두 건씩 올라오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게 무조건 100% 건물이라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떨어지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건물도 뭐를 할 거다? 감가상각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집값은 더 뭐 할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저도 이제 출퇴근할 때 차 끌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라디오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떨어질 타이밍인데도 올라간다고. 요번에 그랬잖아요. 요번에 코로나로 중내 산에 난리였었잖아요. 맞죠? 돈 못 번다. 그 다음에 뭐 죽겠다. 이런 말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올랐죠? 집값 올랐죠. 이런 식이 돼버려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전문가 말 믿을 것도 없고 자기도 전문가지만 자기도 모르겠대요.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떨어질 타이밍인데 대한민국은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오를 타이밍인데 대한민국은 떨어진다고. 전문가가 TV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모르겠대요. 근데 요번에 오른 거 보고 확실히 하나 느꼈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오를 타이밍이 아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돈 번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많았어요? 돈 못 버신 분들이 더 많았잖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 항상 그 생각으로 살아요.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다. 근데 항상 그 타이밍이 나한테 안 와서 그러지. 타이밍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대표적으로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닮은 것 같은데 A집을 살까 B집을 살까 고민하시다가 A집을 사면 나중에 B집이 1억 올랐으면 A집은 한 2천만 원 오르고 안 오르진 않잖아요. 오르긴 오르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게.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복만 많다. 예, 저도 약간 그 케이스. 근데 일복이라도 많으면 굶어 죽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일복도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돈복도 없고. 근데 그건 아닌데 일복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 두 가지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결정 요소라고 있는데요.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 외울 필요 없냐면 저희 나중에 이거 외울 거거든요. 공식. 그러면 여기 정액법 안에 있는 게 감가상각의 몇 요소예요? 3요소예요. 그래서 별도로 외우실 필요 없고 요게 감가상각의 몇 요소다? 3요소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취득의 뜻이 뭐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는 내가 얼마 주고 샀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아파트를 1억 주고 샀어. 그럼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그 다음에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연수 그러면 무슨 기간이라고 보시라고요? 사용기간인데 이거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대잖아요. 어느 그 딜러가 중고차 딜러였나 외제차 딜러가 외제차를 샀어요. 예. 몇 년 동안 끌고 다니려고 일주일 후에 뽀사졌잖아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강화도에서 예, 한때 지금은 이제 많이 걸러내고 있지만 그 외제차나 좀 좋은 차 갖고 서로 막 누가 더 빨리 가냐 이런 거 막 시합했었던 애들이 있거든요. 예, 그때 산지 일주일 만에 같은 외제차하고 시합하다가 박아갖고 일주일 만에 폐차된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은 하는 거잖아요. 나 10년 동안 탈 거야. 근데 사자마자 고장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사자마자 폐차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인데 예측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핸드폰 살 때 나 이거 5년 쓸 거야. 근데 5년 넘게 쓸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고장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취득원가는 실제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20만 원 주고 샀어. 만약에. 그럼 얘는 20만 원짜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는 거는 실제인데 내용연수는 예측이에요. 몇 년 동안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잔존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잔존가치라고도 합니다. 얘는 남은 금액이에요. 근데 얘도 예측치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나 이거 10년 후에 팔 거야. 10년 후에 얼마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외제차는 이거 알고 계십시오. 전 외제차는 없는데 외제차 제일 저렴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3년 지난 거. 3년 지난 게 싸요. 근데 왜 싸냐면요. 3년 대부분 외제차들이 3년 동안 AS 해주거든요. 무상 AS. 그리고 대부분 외제차들이 아닌 곳들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에 이자만 내면 탈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프로모션으로 해서 3년 동안에 원금은 내지 말고 이자만 내라. 네, 그리고 이제 3년 이후부터 원금 이자를 같이 갚는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3년 지난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싸요. 그 대신 문제는 뭐예요? 고장나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네, 외제차 백밀러만 해도요 몇백이에요. 국산 백밀러는 2, 30만 원 한다라고 치면 외제차 백밀러는 거기에다 공을 하나씩 더 붙이시면 돼요. 2, 300만 원 막 500만 원 막 이래요. 백밀러 하나가. 그래서 외제차도 중고차로 사는 건 좀 위험해요. 당연히 이런 마인드로 삽니다. 내가 샀으니까 고장 날 거예요? 안 날 거예요? 안 날 거야.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신 거고. 모르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해줘요. 너 아플 거니 안 아플 거니? 자동차가 나한테 답을 해주진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믿지 말래요. 중고차 파시는 분들 말. 왜냐면 엔카나 뭐 그런 쪽에서 팔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무사고라고 해도 그것도 믿을 게 못 된대요. 하도 사기치는 애들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파는 건데도 자기네들끼리 막 좀 장난치는 곳들도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참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누굴 믿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 보시면 정액법하고 정률법밖에 없거든요. 교재에는. 근데 저희는 5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근데 왜 외워야 되냐면 지금까지 요 3개는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정액법으로 구하시오, 정률법으로 구하시오, 연수학계법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엄청 자주는 아닌데 나오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거 2개는 공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종류를 물어보거나. 계산 문제는 아직까지 이 2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외우셔야 돼요? 5개를.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십시오. 제가 자격증 수업도 해보고 자격증을 봐본 결과 꼭 필요하신 거면은요, 하루라도 빨리 따세요. 왜냐면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공부할 게 많아져요. 그리고 되도록이시면 연초에 보세요. 지금처럼. 네, 왜냐면 연말에 보잖아요. 그러면 특히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 특히 전산세무 2급을 2월달에 보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항상 4월달부터는 신법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4월달 시험부터는 신법으로 적용돼요. 근데 바뀌어봤자 많이 바뀌진 않는데 어쨌든 바뀌거든요. 매년. 그러면 2월달에 만약에 떨어지면은 새로운 걸로 해야 돼. 컴퓨터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 연말에 하는데 뭐 윈도우즈 7이야 지금은. 근데 내년부터 윈도우즈 8으로 바뀐대. 그럼 윈도우 관련돼서 또 뭐 해야 돼요? 일부는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난 붙을 거야. 이 마인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100%가 아니니까. 그래서 되도록이시면은 어떤 공부든 내 타이밍이 맞으면 연초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뭔가 변경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마지막 시험, 그 연도의 마지막 시험, 다음 시험부터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험은 4월 달부터 신법으로 봐요. 근데 저희는 지장 없어요. 어차피 교재 다 나오고 6월 달에 볼 거잖아요. 세무를. 그래서 4월 달에 세무 보시는 분들이 강사분 잘 만나면 다행인데 강사분 잘못 만나면 엉뚱한 걸로 배우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왜냐면 저도 뭐 이제 경력이 10년 넘었지만 저도 이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된 경력은 아니거든요. 저보다 적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20, 30년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옛날 부기 선생님들이 많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면은 저도 이제 그거 항상 느끼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덜 해요. 왜냐면 나 이만큼 알아. 그게 너무 세다 보니까 공부를 덜 해요. 그래서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도 실제 존재해요.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세법은 원래 매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씩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가다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유형자산의 처분인데요. 이거는 아마 요속도로 나가면 다다음 주쯤에 연습을 따로 할 겁니다. 1시간 정도. 왜 따로 하냐면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지금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2가지가 있어요. 유형자산의 처분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팔 때에는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요. 10,000원짜리 10,000원에 팔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익도 없고 뭐도 없어요? 손해도 없어.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0,000원짜리 12,000원에 팔 수 있죠. 그러면 2,000원 뭐 난 거예요? 이익 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00원짜리 7,000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00원 뭐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 그래서 항상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3가지밖에 없어요. 이익 나던가 손해 보던가 아무것도 없던가. 원래 회사에서는 이거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싸게 사서 어떻게 팔자? 비싸게 팔자. 이거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자.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회사 입장으로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리 직원이 나중에 되시면 이게 많이 나게끔 이익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날까?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셔야죠. 근데 우리나라 회사하고 외국계 회사하고 저도 예전에 외국계 회사에서도 다닌 건 아니에요. 수업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외국계 회사는 그만큼 돌려줘요. 너가 노력해서 이쪽 파트에서 이익 난 거니까 여기에 몇 프로를 인센티브로 줘요. 그게 세요, 외국계 회사는.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잘못하면 잘려요. 잘못하면 나가야 돼.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 뭐 내 새끼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외국계 회사는 거의 다 그래요. 성과가 많이 났어? 그럼 너 잘했으니까 그만큼 가져가. 그 대신 성과가 안 나거나 마이너스가 심해? 그럼 넌 그만둬야 돼. 그래서 이직률이 좀 높아요. 대부분 외국계 회사들은. 그 대신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이익이 났을 때에 가져가는 부분이 생기죠. 근데 우리나라 회사는 아직 그런 부분은 외국계 회사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성과가 나더라도 외국계 회사보다는 적거나 중소기업은 안 주는데도 어때요? 많긴 합니다. 약간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외국계 회사 가고 거기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좀 프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국계 회사가 나아요. 네, 회식도 없대요. 회식도 잘 안 해요. 예전부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쪽은 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직원들끼리 이렇게 막 단합되는 건 적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는 단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서끼리 단합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뭉치는 게 좀 있고. 근데 제일 부러웠었던 거는 몇 시에 출근하든 8시간만 있으면 된대요. 네. 그리고 누가 출근하든 누가 퇴근하든 신경도 안 쓰고. 왜냐면 본인이 그 맡은 쪽에서 성과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제 스타일하고 좀 맞더라고요. 전 약간 외국계 스타일이 맞긴 한데 영어를 못해서. 그래서 수업하러 갔다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거기 이제 임원분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도 가잖아요. 저기에서 외국인이 오면 저는 디귿자로 갔어요. 이렇게 가다가 꺾어갖고 이렇게 돌아가고. 네. 근데 마지막 날 내가 잘못한 걸 알았죠. 마지막 날 거기 임원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한국말 나보다 잘하던데요. 외국인인데 저보다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 있어서 전 영어 노이로제 중에 하나가 있어갖고 제 영어만 잘했으면 여기 안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했지. 근데 저는 영어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면은 가서 욕이라도 한 10분 정도 해주고 오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사춘기 때 저를 놀리시던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영어는 안 할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는 아예 포기하고 등한시하고 학원 다녀도 영어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맨날 영어 시간에 나와 그러면 나갔죠. 시험 점수 몇 점 밑에 나와 그러면 나가고 몸으로 때우고. 그래서 저는 TV 같은 거 보면은 그 선생님 관련돼서 나왔을 때 뭐 잘 만났다 잘못 만났다 그런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에.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그렇게 사춘기가 심하게 안 왔었는데 그게 사춘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한 행동 중에. 그래서 영어는 완전히 포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영어는 안 좋아하고 앞으로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빨리 카이스트에서 저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번역기. 말하면 한글로 나오는 거. 외국어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26페이지는 무형자산인데요. 몇 개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요거는 2장짜리 외우시라고 드린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이 식별 가능의 뜻이 뭐냐면은요.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회사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거 저작권 같은 거. 우리 저작권이나 뭐 상표권이나 이런 거 따로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상표권 중에 아딸이라고 아시죠? 아딸. 지금도 아딸 있거든요. 근데 그 아딸이 아닙니다. 아딸 있어요. 있는데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아딸 사장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아빠와 딸 할 때 딸이 나다. 그래서 이 상표권은 내 거다. 그래갖고 싸워서 그 배우자분이 이겼어요. 그래서 현재 아딸은 그 여자 사장님 거고 감탄 떡볶이 아시죠? 감탄 떡볶이가 원래 아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상표권 싸움에서 져갖고 감탄 떡볶이로 바꾼 거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식별 가능의 뜻은 뭐냐면 원래 무형자산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회사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 뭐 할 수 있다?
떨어뜨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식별 가능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권이라는 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영어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떡볶이를 팔아요. 근데 떡볶이를 파는데 국내에서 랭킹 3위야. 근데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산대. 근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10억짜리 회사예요, 자본이.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잘 나가는데 10억에 팔래. 팔 거예요? 아니죠. 왜 안 팔아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와갖고 20억에 팔래. 그럼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가치는 10억인데 얼마 받았죠? 20억 받았죠. 그러면 그 10억이 영어권이 되는 거예요. 영업에 대한 권리를 뭐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명 권리금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예, 그거랑 영어권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식당이나 그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고 영어권은 영업에 대한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사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대기업이 팔라 그러면 파는 게 좋습니다. 대기업 괜히 건드려봤자 좋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리고 매년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느 중소기업 거 어느 대기업에서 뺏어갔다. 근데 싸우면 맨날 누가 이겨요? 대기업이 이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기더라도 이미 그 회사는 망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소송 걸리잖아요. 만약에 특허권으로 소송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 특허권 가지고 못 만든대요. 법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도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특허권이나 이런 걸로 대기업이랑 싸웠었던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망했어요. 근데 망한 이유가 뭐냐면 막 2년 3년 걸리잖아요. 특허권이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돈 벌 게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어차피 하는 게 많으니까 그쪽에서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대기업하고 문제 생기면 그냥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예. 헐값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AT&기 아시죠? AT&기가 지금 롯데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대기업 게 아니었어요. 원래 중소기업 거였는데 어떻게 뺏어왔냐면 롯데 쪽에서 그 중소기업한테 같이 협업하자고, 네, 같이 물건 같은 거 만들 때 같이 협업하자 그래갖고 같이 협업하면서 그쪽 중소기업에 중요한 인력을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너 얼마 받지? 우리가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카우트해서 비슷하게 만든 거죠. 똑같이 만들면 100% 걸리니까. 그래갖고 소송해갖고 어쨌든 지금은 그쪽 물건들이 대기업 쪽에 훨씬 더 많대요. 그런 식으로 많이 뺏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이거 하죠. 이따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개발하잖아요. 물건 개발할 때는 협업하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중소기업에서 다른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협업하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다 팔아먹었어요. 그 기술력을. 그래서 막 소송 걸리고 난리도 아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쪽에 관련돼서는 뭐 다른 나라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좀 후진국적인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선진국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중소기업이 싸워서 이기는 경우들도 자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경우보다는 지거나 아니면 흐지부지 끝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실패에 대해서 그거 한 나라가 아닌지라. 미국은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미국은 실패하면은 협회들이 있대요. 그래서 협회에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망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갖는 리스크가 훨씬 더 어떻죠? 크죠. 성공했을 때야 당연히 행복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내가 떠나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쉬었다 볼게요. 아까 제가 사용기간이 내용연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별도로 없으면 몇 년 동안만 해라? 20년 동안만. 근데 참고로 저작권이나 이런 건 50년인가 그래요.
40년인가 50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지?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그 가수분이 돌아가시면 그 저작권이나 이런 거 자녀한테 모두 돼요? 상속도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엘비스 프레슬리 있으시잖아요. 그분 자녀분은 가만히만 있어도 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김광석 씨 관련돼서. 근데 그게 왜 터졌냐면 김광석 씨 저작권이 원래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됐대요. 네. 한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때 사건 사고가 터질 때쯤에는 저작권료로 1년에 들어오는 게 1억이 넘었대요. 왜냐면 김광석 씨 노래 가지고 뮤지컬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김광석 씨 거리도 있어요, 없어요? 지방 가면 있어요.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저작권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뭐 네가 죽였냐 내가 죽였냐 막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무형자산은 내용연수는 몇 년 이내로 해라? 20년 이내.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나머지 거 볼 겁니다.